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시 늘었지만 위중한 환자의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던 집단 감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효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기본에 충실하면서 4차 대유행의 고비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문제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내 지분 다툼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2달 가까이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첫 출고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집합 금지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671명, 전날보다 30명 정도 줄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높이지 않고 기간을 늘려 피해는 줄이고 방역 효과는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대신 위험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은 더 강화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됩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6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음식점이나 놀이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밤 9시까지로 앞당겨집니다. 주 하루 평균 550선이 아니라 600대, 700대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 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코로나 검사도 확대합니다. 수도권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벌칙 적용은 물론 치료비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 의견은 여러 갈래입니다. 4차 유행을 차단하려면 빨리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해 현행 유지가 맞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었는데요. 방역 강화에 적기를 놓치는 것에는 다들 우려가 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거리두기 격상 대신 선택한 이른바 핀셋 방역.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차단하려면 단계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물론 소상공인 분들의 그 수입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더 길게 보면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격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 단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갈립니다.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그 1시간이 또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또 쌓이면은 또 뭐 달 단위, 연 단위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확실한 대안도 없는데 오히려 무작정 우리 코로나 위험하니까 1시간 줄이자라는 거는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될까 마음을 졸이던 자영업자들은 다행이라면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9시나 10시나 하는 것보다 9시에 끝나도 그만, 10시에 끝나도 그만,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빈 가게 지키고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선 영업시간 단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좀 더 사람들이 더 밀집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좀 더 차라리 다른 방안,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2달 만에 다시 영업을 못하게 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주들까지 피해를 보는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보증금이 한 10%도 안 남았어요, 전체 다. 그러면 뭔가 대책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지만 앞서 3차 대유행 때 방역 고삐를 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특정 연령대에서 접종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횟수는 91만 건. 이 가운데 3건의 혈전증 진단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만 2천만 건 접종이 이뤄져 30건 정도 혈전 발생이 보고돼 방역당국은 영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분석을 보면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을 때 이득은 0.8인데 비해 위험은 1.1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60대는 이득이 14인데 비해 위험은 0.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은 20대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 20대 즉 30대 미만을 접종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영국이 결정하였은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60세 또는 55세 이상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하며 오는 11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용이 공개되면 그에 따른 연령대별 접종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연령대, 저연령층에서는 잠재적인 우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까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연령층에 집중을 해서 접종이 진행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확진자 비중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일부터 예방접종 시행 전까지는 9.7%, 즉 전체 환자 10명 중 1명이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이었으나 접종 시작 한 달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는 2%로 낮아졌습니다. 한 달 사이 확진자 발생 비율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2월 시작한 백신의 효과가 이제 나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노바백스와 모더나 등 추가 백신 도입이 불투명해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접종 재개 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전히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역당국 앞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 회복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마을 2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민 전체가 자가 격리됐습니다.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활기 넘치던 농촌 마을이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 마을 주민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 마을을 포함해 최근 순천 지역 확진 환자는 엿새 사이
4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숫자와 거주 지역, 나이, 증상 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막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전에서는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학교만 무려 10여 곳. 그런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 2곳에서 실내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실내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학교에서의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매일 장시간 밀집된 곳에서 생활하는 고3 특성과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탓에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뒤 짜릿한 대승을 거둔 야권의 관심은 이제 통합입니다. 재보궐선거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 후보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과 합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주호영 원내대표도 때마침 운을 띄웠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에 합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관련 입장을 달라고 국민의당에 요청한 겁니다. 합당하기로 했으니까 합당에 관한 국민의당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합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새 지도부의 형태가 달라지는 만큼 서둘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를 꾸려 본격적인 전대 준비에 들어갑니다. 합당 상대인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합당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기나 방식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이 먼저라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은 살펴보는 시간부터 우선 가질까 합니다. 선거 승리에 혁혁한 공을 쌓고도 자칫 당이 흡수될 것을 우려한 국민의당의 지분 요구와 당권 경쟁으로 인한 합당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차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을 모두 아우르는 대통합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시기와 과정,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30 세대 의원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며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 안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지던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반성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임명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에는 올랐는데 이때부터 공정가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공정가치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가치 문제로 상징되는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되던 20, 30대가 등을 돌리며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2030 의원들이 가장 먼저 반성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고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동일시에 옹호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을 펴면서 인천국제공항 문제가 터졌을 때도 청년을 가르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임대료 논란에서 표출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2030 의원들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은 야당이나 언론, 청년 등 당 밖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언급한 이들의 반성문은 벌써부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죠.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착각과 오판 때문이라며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검찰개혁이 조국 전 장관을 대표로 하는 이 일련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분노하고 분열되고 거기서 촉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조 전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의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인데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을 때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2019년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촛불 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선 이틀 뒤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유권자들께서는 검찰 개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물론이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무슨 잘못이냐, 누구 덕에 의원 배지 달았느냐, 촛불을 들고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비판이 눈에 띄었는데요. 회견에 참석한 장경태 의원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신부터 사과하라는 인신공격성 글까지 쏟아졌습니다. 반면 당 안팎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려 중도층의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쭉 해온 모습이 요 아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것 같아.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한테 그 요구에 끌려다녀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결과를 두고도 해법이 나뉘었습니다. 20, 30대 남녀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뒷짐진 결과라는 쓴소리부터 180석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개혁에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들이 뭐가 있을까? 전문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궐선거로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선거하라고 투표장으로 불러 모은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곳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역시 회초리 민심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하고 LH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선거 중반에 그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 보증금 관련한 문제 이게 굉장히 서울 시민들에게는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 너무 힘든데 그게 굉장히 어떤 배신감 같은 거를 주는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심리를 건드리는 요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 야권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1년 뒤에 다시 좀 심판을 하고 이번에는 이 정부 여당을 먼저 좀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그렇죠. 여당의 시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그렇죠. 건데 그런 실수가 나오면 이제 그게 더해질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좀 더 낮은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이 선거 후반에 가서는 그 서울, 부산 모든 캠프가 이 이제 상대의 의혹에만 집중하고 그렇죠. 몰두하는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혼나야 될 여당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그것도 모습이 영 안 좋게 마땅치 보였던 것 않은 같아요. 그런 예. 느낌을 줄 수도 있군요. 그런데 역시 서울을 놓고 보면 강남 네. 3구는 뭐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는 그렇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강남이 원래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강남 3구 또 4구 이쪽에서 한 30대 중반 정도의 지지를 항상 얻었어요. 그래서 꼭 보수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그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그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재건축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익 투표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강남 3구야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야당에서 많이 가져갔던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은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여당을 지지하는 세가 강했었는데 고르게 다 후보가 그렇죠. 50% 이상을 훌쩍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프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여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 강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의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년쯤 전인가요? 네. 오세훈, 한명숙 두 네, 후보가 붙었을 때 보니까 한 47대 46 정도. 네, 그랬죠. 거의 뭐 똑같았는데. 거의 0.6% 차이였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아프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 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뭐 지금도 토론에 가장 뜨거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뭐 이 남자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20대 남성들의 표가 오세훈 후보한테 한 10명 중 7명 그렇죠. 정도 갔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0대 남자층이 원래는 민주당 그 대통령 지지층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이 20대 같은 경우는 MZ, 밀레니엄 Z 세대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이 좀 무정당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탈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르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들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20대에는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이념에서 추구한다든가.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약통장을 무조건 하나 가입을 할 정도로 관심이 주식과 재테크 이런 데 많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한쪽으로 좀 몰리는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젊은 시절에 정치 이념에 빠지던 그런 세대들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여기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누가 해줄 것인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은 여성들을 놓고 본다면
44%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소수 정당을 그렇죠. 지지한 쪽도 한 15% 정도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그 시장들의 어떤 젠더 이슈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가 나와서 그 20대 여성 유권자들이 선택할 그 선택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투표를 했고 그 제3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20대들의 어떤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표가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20대 여성들이 보여준 그런 성향이 계속된다면 다당제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새로운 색깔의 정당들이 좀 그쵸. 더 젊은 정당들이 많이 지지를 예, 조금 받는. 그런 거에 어떤 단초를 보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물론 이제 그 이익 투표를 했지만 사실 이제 오선호방이라는 게 이 단어가 있어요. 예. 50대의 서울 서부 남부권 이쪽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그쪽 지역들이 이제 뭐 관악구, 금천구, 뭐 구로구 이런 데거든요. 예.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낮은 결과를 냈던 게 그쪽에도 다 재건축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그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공공 개발을 통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이해를 다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기는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 지역구도 쪽이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조금 얘기를 옮겨 보면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야당이 분명히 압승을 거둔 건 확실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어질 대통령 선거와 연관돼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지지율이 그대로 1위를 유지했고 그 정도 네. 수준에서.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17, 8로 내려왔으니까 꽤 네. 내려왔습니다. 네. 한 7%포인트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M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는 4개 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그렇고 예. 그 갤럽 조사를 보면 또 두 후보가 23%로 거의 같이 동률로 그렇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요 지금 조사들이 그 재보선 직전에 했던 조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좀 지지율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사 시기라든지 또는 어느 회사에서 조사했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그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자신을 지지하는 깨지지 않는 핵심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아하.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 초반을 유지하지만 그게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은 아직은 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곧 정치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보궐 선거 중에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계속 뭔가 발언을 하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하면서 전혀 내색을 안 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장에만 가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역시 아니, 이 이슈가 안 되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그 총장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언론에 많이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예. 언론에서 좀 안 보이면 또 지지율이 살짝 빠져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반사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네. 빨리 자기들한테로 와서 좀 함께 뛰어줬으면 물론 바라겠지만 네. 본인은 약간 자중하면서 세를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언을 분명히 하고 네.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은 지지율이 확실히 변화가 다시 오겠습니까? 이제 올라가고 만약에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가면 그 핵심 지지층이 거긴 있잖아요. 한 15에서 20%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현상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그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기사회생을 했어요. 대선 후보로. 그래서 경쟁자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목소리를 잘 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어떤 얘기든지 몰라도 오고 가고 그러면서 또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실 때마다 한 번씩은 물어보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분명히 등장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지금 그 경쟁 후보들이 지금 이제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나온 문제가 뭐냐면 킹메이커를 누구로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아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손을 안 잡은 상태지만 그 기존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또 김한길 전 대표와 굉장히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는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어디와 손잡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네. 뛰느냐 그것도 네, 네. 중요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오늘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경찰에게 팔부터 놔달라고 요구하고는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바로 무릎을 꿇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볼 면목도 없다는 김태현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지난 2일 김태현을 체포한 뒤 4차례 조사하고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인과 무단침입, 흉기 절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인 큰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범행한 뒤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김태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를 발로 밀고 딸로 알고 키워온 20대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머리를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A양을 딸로 알고 키워온 22살 김모 씨입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씨가 두돌남짓한 A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10일 A양을 홀로 두고 나온 뒤 8월 중순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출산 이후에는 A양이 숨졌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산 기간하고 겹쳐지면서 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이가 잘못됐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A양의 친모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의 아이가 바뀐 사실이나 김 씨 어머니 성모 씨의 임신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인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3살 배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건 어떤 이유라도 이해받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았든 낳지 않았든 분명히 출산을 한 엄마고 그 아이를 자기가 걷어 키웠으면 처벌은 분명히 단호히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 재판은 다음 달 7일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에는 미성년자 유인 또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숨진 A 양의 친모 석 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석 씨 가족은 경찰이 없는 아이를 만들어냈다면서 A 양은 김 씨가 낳은 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숨진 아이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 보셨습니다. 김태현은 포토라인에 서서 무릎을 꿇고 또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김태현의 심리, 사건의 향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표정이나 말투는 또 의외로 덤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김태현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건 굉장히 지배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지금 아마 인터뷰하는 것도 자기가 머릿속에 아마 생각한 대로 인터뷰를 그대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것은 지금 이 대목 말고 제일 처음에 이제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에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에 이제 그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예, 앞에 일단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뭔가가 있었겠죠. 오늘 두 번째 나왔을 때 저는 경찰이 그 부분을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여기서 좀 그렇고 잠깐 팔 좀 놓아 주실래요? 팔을 놓아 달라는 순간에 경찰이 팔을 놓으면 그 주도권 뺏기는 거거든요. 팔을 놓고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머릿속에 무릎을 꿇는 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시나리오와 리허설을 한 대로 뭔가. 대로 나갔을 것이고 마지막에 자기는 분명히 마스크를 벗겨달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었겠죠. 예. 그러면서 제가 참 좀 불편했던 게 다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양해해달라. 이 말도 제가 봤을 땐 준비된 말이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놓고 보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배자적 지위는 많이 보이는데 이 지배자적 지위가 보인다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만큼 치밀하고 이만큼 완벽하게 스토리를 준비했다면 경찰이 이야기한 대로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히 뭐 저 공중 출입 장소에 들어가고 단순히 이제 엄란한 소리를 보내는 것 이외의 여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범죄를 정확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수치로 나타날 건데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열어놓고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대개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도 더 올려 쓰고 그냥 고개 푹 숙인 채 예의하면서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면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했는데. 김태현은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검찰 쪽에서는 넘어갔으니까요. 정말 워드 바이 워드로 우리가 말을 맞출 때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행동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사실 김태현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김태현이 원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저는 김태현이 지금 다 자백하고 있는 건 논외로 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가장 놀라기도 했지만 의아해하는 게 살인 사건을 저질렀으면 치워버리든지 치울 만큼의 규모가 아니고 너무 손대기가 어려우면 도망을 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참혹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로 사망할 수 있을 굉장히 취약한 장소를 공격했다. 그래서 아마 목덜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목덜미를 공격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피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가 하늘 위로 비산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솟구친다는 말씀인가요? 뭐 제가 지금 참 표현을 어떻게 좀 낮출까 싶어서 최대한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은 놀래서 첫 번째 살인 때 장소를 떠나는 게 맞죠. 그 장면을 처음 본 사람이 과연 그 장소에 있다라는 것도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어머니와 자기가 스토킹을 한 A 씨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범죄의 애모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그 장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그냥 한 이틀 후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살해 현장 살해를 하자마자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몸에 아드레날린이 온 거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만약에 저녁 식사를 시간에 했다면 예. 그런 건 정말 이걸 뭐 말을 어떻게 표현해? 그건 정말 알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참 일이죠. 저녁 시간에 뭐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도 참 난감한데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들을 다 살펴서 뭔가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봐야겠습니다만은 우발적이었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발적인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부분은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종합해도 충분한 거예요. 예. 일주일 그 어떤 정상적인 모임에 만나서 뭐 게임을 하다 정모라 그러죠. 정모에서 만나서 그 A 씨와 지금 김태현이가 다툼이 있었고 네.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 갔는 것도 흉기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택배 기사의 어떤 모습을 하고 원래 제일 처음에 똑똑 두드리고 안 나왔대요. 예. 안 나오는데 그 동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주거 침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첫 번째 동생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어머니와 A 씨 지금 피고 저 스토킹을 당한 A 씨까지 기다렸다면 이거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죄 부분은 일단 떼고 지금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요 상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혐의는 한 4가지 혐의인데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이념과 가치보다 정말 높은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순차적으로 3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제가 검사면 뭐 국민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는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생각하고 구형이 나와야 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 뭐 사형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무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이번에 나와 있는 사건 같이 절대로 석방될 수 없는 종신형의 어떤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이 된다면 저 겁납니다 하고 신고만 해도 경찰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시행 전이니까 예, 안타깝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구미 3세 여아에 대한 그 재판,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누나가 된 언니가 되는 거죠. 예,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소 사실은 다 그냥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순순히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석 씨는 정관 변호사를 썼는 거고 어머니는 김 씨는 국선 변호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선 변호인도 특별하게 다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좀 잘 참작해달라라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김 씨,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원래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망했는 아이가 셋째 딸이니까 이 김 씨의 재판에서는 다 모든 공소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들은 아니 자기 딸의 존재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냥 그걸 자기 딸이라고 죽은 아이를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았을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수사 공보 준칙 때문에 김 씨의 진술이 저희들이 사실 피신 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이제 미루어 추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패널이 보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두려운데요. 분명히 만약에 김 씨가 지금까지 자기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게 어머니가 출산한 아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출산한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아마 애간장이 끊어졌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는 그렇죠. 없겠죠. 내 아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아까 뭐 언론에 보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변호인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 씨가 과연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좀 저는 찾아보고 싶고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아이를 바꾸어치게 했는 사람은 석 씨다. 지금 어머니, 외할머니라는 사람. 그럼 석 씨가 최종적으로 김 씨 아이를 바꾸어치겠다면 종국적으로 김 씨 아이의 최종적인 생사를 받는 사람은 석 씨인 거예요. 석 씨가 바꾸어치겠으니까. 그런데 왜 검찰에서 이 석 씨가 이 김 씨의 아이, 제가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이 아이의 생사를 검찰이 못 밝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하고 있을 때 아이의 사망의 사체가 없으면 저희는 살아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김 씨의 아이의 행방을 좀 찾아서 좀 그 김 씨의 아이가 국민의 품 안으로 좀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석 씨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석 씨도 그렇고 석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전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오늘 뭐 얘기를 저 하니까. 재판에서도 뭐 아이는 하나다 이렇게 석 씨의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뭐 더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김 씨와 석 씨는 지금 보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사망한 아이에 대한 살인 사건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김 씨의 아이는 오리무중인 아이는 여전히 별건인 거예요. 완전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씨로부터 자백을 받던 아니면 석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서 그 아이의 행방을 안다면 이거는 피고인이 아니라 여전히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재판과 관계없이 그 김 씨의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최선의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고 역시 아무것도 아직은 가려진 게 딱 없으니까 답답한 사건이기도 한데 오늘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F-21로 이름 지어진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 구상 20년 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험 비행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힌 지 20년 만이자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KF-16을 등가하는 4.5세대 첨단 전투기로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최첨단 장비는 F-15K와 맞먹는다는 평가입니다. 첫 시제기를 출고한 정부는 내년부터 지상시험과 시험 비행 등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120여 대를 제작해 공군에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참여 여부입니다.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 7,300여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6천여억 원을 연체 중입니다. 다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이 밖에 202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이번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전투기 개발 국가로는 13번째, 4세대 전투기로는 8번째 국가로 기록되면서 세계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선박과 선장이 95일 만인 오늘 오전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정부의 석방 교섭과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란에 납포된 우리 국적 선박 한국해미호가 9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건강하며 선박과 화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해미호에는 현재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에서 선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항해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님 이하 선원들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 잘 견뎌주셔서 그게 제일 고맙고요. 또 하나 가족들도 그 정부하고 손삼이고 그동안에 그냥 묵묵히 참 잘 지켜봐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 생각하고요.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 혐의를 내세웠던 이란은 사법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적극적인 석방 교섭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국내에 묶여 있는 7조 원대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 문제 해결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동결 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억 원 대납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 교역 확대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미국은 물론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과 다각도로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이란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억류 해제를 촉구하면서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시작된 것도 억류 해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핵합의가 복원되고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동결 자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석 달여를 끈 억류 사태가 전격적으로 해소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1일 이란을 방문해 양국 우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 완성차 공장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GM과 쌍용차에 이어 현대차도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인기 차종인 그랜저와 소나타를 만드는 현대차 아산 공장도 이틀 동안 멈춥니다. 울산 1공장은 8일간의 휴업에 이미 들어갔고 울산 3공장은 하루 동안 특근을 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를 앞두고 힘겨워하는 쌍용차도 평택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은 절반만 가동한 지 이미 2달이 넘었습니다. 모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과 전체 고용의 10% 남짓 차지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장기화할수록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란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설계, 공정개발, 제조 인프라 구축 등 차량용 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회사 대표들과 만나 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충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투자를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파운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그런 장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중복 투자들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에 자립화를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민간 협의체를 만든 지 한 달이 됐지만 당장 반도체 대란을 잠재울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은 지금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가계 부채가 2,050조 원 정도 되는데 GDP는 1,924조 원이니까 100%를 훌쩍 넘어버렸죠. 증가율도 9.6%면 상당히 빠릅니다. 왜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히 봐야 하는지 다른 나라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6.6 GDP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을 내면 약간 달라졌겠습니다만 64% 정도, 선진국은 75% 정도 됩니다. 규모도 문제고 속도도 문제입니다. 속도를 보시죠. 2008년부터 12년을 잡아서 202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27% 넘게 가계부채 비율이 쑥 올라갔는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3.7밖에 안 올랐습니다. 선진국은 오히려 0.9% 내려갔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니까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고 각 가계들의 부채는 그렇게 늘질 않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확 늘었는가? 그러면 왜 늘었을까? 짐작하시는 대로 이유는 당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이나 상당수가 생계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주식 투자 때문에 요즘은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확 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해결은 글쎄요. 규제를 강화할 거냐 완화할 거냐 두 가지인데
규제 강화 쪽을 보면 대출 못 받아가도록 고삐를 쥐어서 틀어 막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가난한 분들이나 이제 겨우 집을 한번 장만해 볼까 하던 젊은 부부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죠. 기준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돈을 다시 빨아들일까? 근데 돈을 회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모처럼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백신 때문에 조금씩 사그라들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경기에다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 쪽을 보면 지금까지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잘 빌려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딱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좀 가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앞으로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새로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한테는 은행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 전체를 조정하려니까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달 말에 나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프로풋볼 선수가 자신을 치료해주던 의사와 가족들을 향해 총을 쏴 지금까지 5명이 숨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이 전염병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의 전직 선수인 33살 필립 애덤스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인 70살 로버트 레슬리 박사와 가족들을 향해서입니다. 레슬리 박사와 부인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입니다. 용의자 애덤스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 애틀랜타 펠컨 등에서 활약했으며 발목 골절과 뇌진탕 등 많은 부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around 2:30 a.m., we confirmed that Mr. Philip Adams, that the suspect was deceased in a bedroom in the home. 한인이 숨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식료품점 등 이딴 총격 참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총기 폭력은 전염병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매일 316명이 총을 맞고 106명이 숨진다는 겁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정부는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사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being made and sold without serial numbers and sold without background checks. Within 30 days, ATF will issue a proposed rule to plug that gap.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보조 장치와 공격용 무기, 고용량 탄창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n't waiting for solutions either, because the solutions exist. They already exist. So all that is left is the will and the courage to act.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시킨 신원조의 강화 법안 2개도 상원에서 계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이 반대가 심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는 입법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도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긴급 사태를 해제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영업 단축 등 새로운 규제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의식해 긴급 사태 발령은 피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어중간한 조치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흘째 하루 신규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도쿄. 3월 첫 주 이후 계속 감염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新規の陽性者が増加しております。増加比がさらに上昇しますと爆発的な感染拡大し、第3波を超えるような経過をたどることが危惧されます。 결국 긴급 사태를 해제한 지 불과 3주 만에 일본 정부는 영업 단축 등 규제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지난 5일 첫 적용된 오사카 등 3개 지역에 이어 도쿄 등 3곳이 추가된 겁니다.
하루 감염자가 900명대에 달한 오사카 등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대상 지역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まん延防止措置というのはまさに緊急事態宣言に至らないように機動的にこの行うことのできるような措置を作ったわけでありますから。 도쿄의 경우 지난달 긴급사태 해제 전부터 감염 증가세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당시 해제가 너무 빨랐다는 비판과 함께 지금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このまままん延防止措置だけで東京が終わるようには私は思いません。判断が遅れて結果的にコロナが長引けば経済的な打撃ははるかにその方が大きいんです。 의료 종사자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일본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까지 고령자 접종을 마치고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공급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이 겹치면서 백신 접종이 진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에 영장이 집행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상직 의원.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은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후 의원의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써 6개월째 수시로 법정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같은 기간 이스타항공 수사로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모두 약 528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자금으로 정당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방탄국회가 되풀이될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 이제 칼은 동료 여야 의원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치러지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2071님이 올림픽보다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본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서 2813님,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해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5633님은 어서 빨리 백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백신 가짜 뉴스는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큰 사고로 여러 명이 한 번에 다치거나 희귀한 혈액형이면 더 긴박해지죠. 네, 며칠 전 제주에서 벌어진 사중 추돌 교통사고 때도 전국 곳곳에서 참여한 시민들의 지정 헌혈로 제주의 중상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위기를 벗어났다는 흐뭇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